야, 중국말 하지 마. 저 한국인인데요. 아, 미안해. 중국말 하는 줄 알았어. 몽골의 거리에서 한국말을 하는 사람을 보고 중국말 하지 말라고 하면서 화를 내는 몽골 사람이 있는데요. 왜 이런 사태가 일어난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몽골에서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는 자야라고 합니다. 옛날에야 몽골 사람들이 다 유목민이라고 생각했겠지만 몽골도 한국처럼 수도의 사람들이 엄청나게 모여 사는 나라예요. 저희 집은 제가 어렸을 때부터 몽골에서 잡화점을 하셨어요. 집이 부유하지는 않은데요. 그래도 옛날보다 몽골이 많이 발전해서 이제는 편의시설을 많이 이용할 수 있어요. 다 한국 덕분이에요. 저희 가족은 수도에서 대대로 허름한 잡화점을 운영하며 몽골의 눈부신 발전을 목격해 왔습니다. 수공예 도구와 곡물부터 현대식 가전제품과 한국 팝 앨범까지 모든 것을 판매했습니다. 진열대가 진화하면서 매년 문을 열고 들어오는 초롱초롱한 눈망울의 야심찬 얼굴도 함께 변했습니다. 저희 할아버지 세대가 주로 초원에서 지친 기마 상인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했다면 이제 제 또래 친구들은 스마트폰과 대학 애플리케이션을 들고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저는 옛날에는 가게를 물려받는 것 말고 다른 꿈을 꿔본 적이 없었는데요. 저는 이제는 건축학과보다도 토목학과를 졸업하고 싶어요. 몽골에 고속도로를 깔고 다리들을 건설해서 몽골의 인프라 구축에 기여하고 싶거든요. 저는 어렸을 때 한국이 과거 단절되었던 도심과 시골 마을을 연결하는 고속도로를 새로 건설할 때마다 부모님의 눈빛이 희망으로 빛날 때마다 보곤 했습니다. 지금도 한국 스타일의 많은 아파트들이 건설되고 있고요. 한국은 몽골 젊은이들이 21세기형 일자리를 가질 수 있도록 기술 및 공학 교육 프로그램 개발에도 자금을 지원했습니다. 한국과 동맹국들이 대규모 차관, 투자, 파트너십에 나서지 않았다면 몽골에 고립된 주민들은 여전히 빈곤과 문맹에 시달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저와 같은 졸업생들도 우리의 잠재력을 높이 평가해준 한국 덕분에 현지에서 사업을 시작하거나 글로벌 경쟁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가게 카운터 뒤에 놓인 신문을 보면 한국 기업들이 IT 네트워크부터 육가공 공장까지 모든 것을 현대화하는 계약을 따냈다는 기사들이 자주 눈에 띄어요. 몽골 TV에서도 한국 드라마를 방영해줘요. 얼마 전에는 힘센 여자 강남순이라고 해서 몽골에서 자란 한국 여자가 주인공인 드라마까지 있었어요. 사실 몽골인들처럼 자존심이 강한 민족이 또 있을까 싶을 정도로 내부에는 엄청난 에너지가 있습니다. 몽골인들 누구를 만나더라도 본인들이 징기스칸의 후예라는 것에 대해서 엄청난 자긍심을 가지고 있고요. 많은 국가들 특히 강대국으로 분류되는 유럽이라 그가 아시아권의 많은 국가들을 만나더라도 예전에 너희 나라 우리가 정복한 적 있는데라고 웃으면서 농담을 던질 정도의 회기가 있는 민족이 바로 몽골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과거의 영광을 뒤로 한 채 지금은 내부적으로 많은 문제를 안고 있고요. 국가적으로 또는 국민들 스스로도 저개발 국가로서의 여러 애환도 함께 가지고 있는 나라가 바로 몽골입니다. 사실 2차 세계대전 이후 몽골이란 국가가 독립국가가 됐던 것도 사실 스스로 결정했다기보다는 주변 국가의 이해관계 속에서 결정이 된 거라고 생각해요. 러시아와 중국이 서로 이 두 강대국이 직접적으로 많은 부분에서 국경을 맞닿아 있기에는 몽골 정부는 부담감이 큰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간에 완충지대 역할을 할 수 있는 국가가 하나 필요했는데 바로 그 과정에서 몽골이라는 나라의 독립을 적극적으로 후원하고 지지해왔습니다. 근데 웃겨요. 중국이나 러시아나 지들이 해야 할 일을 꼭 다른 나라를 써먹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 과정에서 중국은 네이먼 그 지역이라고 해서 내몽골 지역은 자신들의 영토 안에 편제를 시키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외몽골 지역에 해당되는 게 지금의 몽골이에요. 내몽골은 거의 중국 국가라고 보시면 되고요. 외몽골은 지금 몽골 국가의 기반이 됐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몽골을 중심으로 러시아는 이 몽골이 자신들에게 좀 더 신분이 높은 우호적인 국가로 만들기 위해서 울란바타르는 몽골의 지금의 수도입니다. 이 몽골의 수도 울란바타르를 기획 도시로 직접 건립하고 건립하는 많은 돈을 지원해 준 게 또 러시아예요. 사실 러시아나 중국이나 계속해서 자기네들이 몽골을 차지하려고 애를 쓰는 거죠. 이처럼 몽골이라는 이 나라가 독립 이후부터 지금까지 자신들의 의사로 무언가를 할 수가 없었던 나라예요. 처량하죠. 이 중국과 러시아라는 강대국 사이에서 샌드위치처럼 껴있는 거예요. 그들의 필요에 의해서 진화 발전도 결정되어 온 거죠. 지금의 몽골의 모습이고요. 이게 1900년대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까지도 몽골은 그러한 굴레 속에서 완벽하게 자유롭지는 못한 상황입니다. 몽골에 대한 첫 번째 오해들 중에 하나는요. 무조건 못 사는 국가, 없이 사는 국가라고 오해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런데 몽골의 울란바토르 도시를 가보시거나 징기스칸 공항에서 울란바토르 시내까지 와보셨으면 좋겠어요. 저희도 나름대로 포르쉐 매장이나 벤츠 매장과 같은 고급 브랜드들이 있거든요. 이게 무슨 소리냐 하면요. 몽골인들도 스펙트럼이 넓다는 얘기예요. 한국인 못지는 생활 수준과 삶의 여유를 즐기는 사람들도 있고요. 물론 상대적으로 굉장히 소득 수준이 떨어져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무조건 못 산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이제 그런 생각에서 조금 벗어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 다음에 몽골 사람들은 배움이 많이 부족하다 이렇게만 생각할 수가 있는데 특정 분야에서는 월등한 능력치를 가지고 있는 분야들이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어학 능력이에요. 원래 전 세계적으로 유목민들은 어학 능력이 출중한 것으로 유명한데요. 왜냐하면 오랫동안 진화 발전하는 과정에서 여러 지역을 떠돌아다니면서 거래를 하거나 교육을 하거나 또는 유목 생활을 해야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국가나 다양한 지역의 말을 빨리 배우고 하는 게 중요해질 수밖에 없겠죠. 유목민들은 예전부터 중개무역을 하거나 상인으로 활동하거나 유목 생활을 했던 사람들은 언어 습득 능력이 굉장히 출중합니다. 그래서 몽골인들이 한국어를 배우게 되면 굉장히 빠르게 습득해요. 이게 한국어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러시아 말을 잘한다가 중국어를 잘한다던데 일본어까지 동시에 잘하는 몽골인들 많아요. 그만큼 몽골인들은 언어적인 부분에서는 어떤 의미에선 한국인보다 훨씬 출중한 DNA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생각도 많이 가져봤습니다. 몽골 사람들의 태반은 물론 울란바타르는 도시에 정착한 건 사실입니. 다 하지만 아직까지 초원에서 예전과 똑같이 유목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이 포션 있는데요. 그것은 몽골의 대표적인 수출품 중에 하나가 바로 캐시미어이기 때문인데요. 이 캐시미어, 몽골산 캐시미어는 전 세계에서 가장 알아준 물품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이런 캐시미어를 생산하기 위해서도 어쩔 수 없이 유목 생활을 해야 되는 사람들의 부류가 꽤 많이 있겠죠. 그리고 요즘 몽골은 관광업이 크게 번성하고 있는데요. 다 한국 사람들 덕분이라고 생각해요. 원래는 중국이나 러시아 사람들이 제일 많이 왔었는데요. 몽골을 무시하는 부분이 커서 몽골 사람들이 불편해했어요. 그런데 한국 사람들이 왔다 가기 시작하면서부터 관광이 엄청 발전했어요. 아무래도 한국은 SNS가 발달했잖아요. 몽골을 아름답게 SNS에 올리고 이게 선순환이 되어서 다른 한국인들도 많이 오더라고요. 얼마 전에 징기스칸 공항에 이어 제2공항이 심지어 완공됐거든요. 공항이 완공되고 난 뒤에 전 세계로부터 몽골까지 올 수 있는 비행기 노선의 숫자가 훨씬 더 늘었습니다. 이 때문에 몽골 자연의 모습을 한번 보고 싶다라는 전 세계 관광객들이 몽골에 많이 몰려가기 시작했어요. 그것은 당연 몽골 울란바타르 시내를 보려는 게 아니라 초원지대의 삶을 체험해보는 거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관광 수요에 부응하고자 다시 초원으로 돌아가거나 초원 언저리에서 생활하는 사람들도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겨울철이 되면 몽골 내에서는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부분이 거의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10월이나 11월부터는 한국으로 넘어가서 3월이 될 때까지는 한국에서 일하다가 넘어가는 몽골인 숫자가 굉장히 많아요. 저희 삼촌도 그렇게 일을 하러 가셨어요. 이렇게 간 몽골인 숫자가 한 350만 명 된대요. 그만큼 몽골의 경제 구조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절대적인데 이건 달리 말하면 그 수많은 몽골인들이 한국에 와서 어딘가의 회사의 일자리 분야에서 종사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가장 대표적으로 몽골인들이 많이 활동하고 있는 분야가 제조 분야이고 서비스직으로는 얼마 안 가 계신데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에서 3D라고 말할 수 있는 현장에서 좀 고된 일 분야에서 일하는 몽골 사람들이 많대요. 그래도 한국에 간다는 건 한국은 그만큼 돈을 쳐주니까 가는 거겠죠. 사실 예전에는 몽골이 침략을 하는 나라가 한국이었는데요. 심지어 한국은 그 당시에는 베트남이나 이집트 같은 곳에서도 침략을 받았다는데요. 그때 한국은 지리적으로 붙어 있다 보니까 그때 완벽하게 침략을 당하고는 했다는데요. 그런데 어떻게 지금은 이렇게 관계가 뒤바뀐 건지 모르겠어요. 한국에서 근무하는 몽골인 숫자가 30만 명에 육박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한국이 익숙한가 봐요. 요즘은 울란바토르에 한국 문화가 많이 들어와 있는데도 다들 이질감이 없거든요. 한국에 와서 한국 문물을 접하게 됐고 거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매력을 느꼈던 몽골인들이 몽골 현지로 돌아갔을 때 한식을 또 다시 즐기게 되는 건가 봐요. 저희 삼촌도 봄에 몽골로 돌아와서 한국 음식을 많이 드시거든요. 몽골 현지에도 한국 식당들이 여기저기 번성하기 시작했어요. 사실 몽골인들이 즐겨 먹는 외식 문화 중에서 가장 압도적으로 인기 있는 곳이 한식당이거든요. 심지어 식당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한국 문화 자체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음식만 파는 게 아니라 배달을 해주는 곳들도 많아요. 아주 편리해진 거죠. 저는 쉬고 싶을 때는 한국식 카페에 가요. 드문드문 꾸며진 몽골식 식당에 비해 이 세련된 안식처는 시원한 에어컨, 끝없이 제공되는 음료, 북적이는 분위기로 친구들과 함께 여름 더위를 피해 오후를 보내기에 완벽한 장소입니다. 유리문을 열면 시원한 공기와 향기로운 음료의 물결이 저를 한국의 활기찬 카페 문화 속으로 잠시 데려다 줍니다. 절친한 친구 볼드와 저는 주로 창가 쪽 부스를 차지해 한국 아이돌 노래들이 머리 위로 울려 퍼지곤 합니다. 저희는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주문하는데 저는 가끔 부드러운 밀크티에 빠져들기도 합니다. 옆 테이블을 들여다보면 교과서를 넘기며 큰 소리로 웃는 대학생, 도자기 찻잔을 부딪히는 부유한 사람들이나 깔끔한 정장 차림의 회사원들도 있어요.
소용돌이치는 먼지와 뜨거운 포장도로 밖에서는 몽골 내륙에 있다는 사실을 잊기 쉽습니다. 흐릿한 지평선 너머로 유목민게르 캠프에서 피어오르는 연기 덩굴손만이 수도 안에 교차하는 두세 개를 떠올리게 합니다. 가격이 싼 편은 아니지만 그래도 스트레스를 풀기에 제일 좋은 곳이에요. 용돈을 모아서 가곤 하거든요. 그리고 편의점이요. 사실 소득이 그렇게 높지 않은 상황에서 한 끼를 쉽게 때울 수 있는 곳도 한국에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몽골인들이 GS25나 CU를 아주 많이 이용해요. 시설이 별로일 것 같지만 아니에요. 편의점마다 화장실이 다 있고 음식도 한국 음식들을 팔아요. 떡볶이나 호빵 같은 것들이요. 그런 몽골인들의 수요에 부응하고자 GS25나 CU가 몽골 현지에 진출해서 이제 울란바토르도 꽤나 편리한 곳이 되었어요. 그리고 몽골에서 가장 좋은 구경 호텔 중에 하나가 징기스칸 호텔이라는 게 있는데요. 그 징기스칸 호텔 바로 옆에 몽골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대형마트인 이마트가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몽골은 물가가 비싼 나라 중에 하나인데요. 아무래도 제조 기능이 없다 보니까 공산품들을 주변 국가로부터 일종의 수입을 해와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저는 솔직히 중국에서 사느니 한국에서 사오는 게 훨씬 더 좋아요. 몽골이 국민소득이 낮은 국가인데도 일반적인 편의점이나 마트에서 파는 물건들의 가격이 꽤 비싸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이한 점은 몽골 현지의 편의점에서 사는 물품들은 한국에서 사는 물품과 조금 결이 다른데요. 대표적으로 몽골 편의점에서 사는 오뚜기 라면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현지 라면과 브랜드는 똑같은데 먹어보면 맛이 약간 다르대요. 한국에서 일하고 온 사람들이 알려줬어요. 이것도 결국 중국인데요. 그건 왜 그러냐 하면 몽골 현지에서 유통되는 한국 라면은 한국에서 생산된 한국 라면이 아니라 중국에서 생산된 한국 라면이 유통된대요. 근데 중국에서 생산된 한국 라면은 중국인들의 입맛에 맞게끔 약간 변형이 되어 있긴 하거든요. 상대적으로 중국과 몽골은 사이가 정말 안 좋습니다. 몽골인들이 가장 안 좋아하는 국가 순위를 따지면 1등이 중국인데요. 어느 정도냐면요. 일본인이나 한국인이 몽골로 관광을 와서 말을 하는 걸 보고 중국인으로 오해를 하면 중국어 하지 말라고 길거리에서 뭐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물론 이게 옳은 태도는 아닌데요. 그것은 중국과 몽골이 역사적으로 너무나도 악연이 많았거든요. 솔직히 전 중국의 자업자득이라고 생각해요. 몽골인들 스스로 중국에 대해서 그렇게 우호적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이 몽골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대요. 한국이 이미 다 지어놓은 아파트를 이제 중국도 몽골에 들어와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싶은 거죠. 몽골인들이 문화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항감을 가지고 있어요. 어찌 보면 몽골의 현지 건설업자든가 몽골 현지의 여러 가지 직접 정주 여건을 희망하는 실제 수요자들이 가장 많이 경험하고 접해봤던 나라가 한국이기 때문에 한국에 대해서 선호도가 높은 거래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공간적인 지형들이 아니면 구조들이 마치 우리나라 신도시 같은 느낌이 많은 데는 인식을 우리가 자꾸 갖게 되는 이유가 그런 맥락에 있죠. 맞습니다. 한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체류하고 생활하고 경험해 봄으로써 한국의 생활 양식이 가져다주는 여러 장점들에 대해서 이해를 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몽골 사람들에게 세일즈를 할 때도 이거 한국의 뭐와 똑같아요라고 얘기하면 이해가 쉽고 설명도 쉽고 그 사람들도 그런 방식을 선호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통상적으로 한식, 한국식을 줄여서 한식이라고 부르는데 한식에 대한 선호도가 분명히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 예전에는 같은 공산 국가라고 해서 우리나라보다는 중국이라 그가 북한이라는 러시아와 우호관계가 더 높은 게 사실입니다. 지금도 사실 몽골은 사회주의 국가이긴 합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몽골 경제가 크게 낙후돼 가고만 있었는데 이런 몽골 경제의 새로운 활로를 모색해준 게 한국인 거예요. 좋은 기반과 기회가 되어주는 게 한국이라는 사실이 이제 확인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공산주의 국가가 요즘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겠어요? 이런 과정에서 한국이라는 기회 요인 덕분에 북한보다 한국과의 관계를 더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죠. 일단 몽골인들의 저가, 노동력 저임금 노동력이 우리나라 경제에 적지 않게 기여하는 것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게다가 몽골은 자원 대국이 석탄이라서 다양한 자원들을 많이 확보하고 있는 국가거든요. 상호 호환할 수 있는 방법으로 발전했으면 좋겠어요. 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 입장에선 몽골과 이런 것들도 많이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게다가 몽골의 초원들이 이제 농작물을 재배할 수 있는 환경으로 바뀌어가고 있는 곳들이 많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옥수수 이런 것들은 몽골에서 재배해서 한국으로 수출할 수 있는 길도 있대요. 저는 앞으로도 중국보다는 한국이랑 외교가 많이 열렸으면 좋겠어요. 어떤 두 나라가 서로 사회좋게 지내기 위해서 제일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서로가 서로에게 필요한 것들을 가지고 있을 때니까요. 그런 관점에서 몽골과 우리나라는 서로가 서로에게 필요한 것들을 참 많이 가지고 있는 나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질적으로 참 비슷한 부분이 많아요. 외모도 비슷하다고 많이 평가를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이렇게 멀찌하는 곳에 하고 있는 몽골과 한국이 더 설린 우호적으로 서로 윈윈할 수 있는 많은 성과들이 있었으면 해요. 김치밖에 없는 나라에 가라고요? 거기는 커피를 차갑게 마시는 나라라고요. 우리보다 GDP도 낮은 나라인데 차라리 중국에 가겠습니다. 여기 이탈리아의 한 연구소에서 한국에 가라고 하자 3초 만에 거부하는 한 여성이 있는데요. 한국에 대해서 안 좋은 편견을 가지고 있는지 매우 가기 싫어하는 모양입니다. 그것도 특별한 곳을 방문한다고 하는데요. 어떤 곳을 방문하는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탈리아 출신의 공중보건연구원인 이사벨라 로시라고 해요. 저는 전 세계의 영양 정책을 연구하는데 제 경력을 바쳐왔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학교 급식 프로그램에 큰 감명을 받아 이번 여행의 초점을 한국에 맞추기로 결정했죠. 이탈리아에서는 학교 급식을 건강하고 저렴하면서도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메뉴로 제공하기 위해 정말 애쓰고 있어요. 점심은 보통 냉동 피자 한 조각이나 일반 샌드위치로 구성됩니다. 최소한의 영양을 제공하고 건강한 습관을 가르치지는 못하죠. 반면 한국은 신선한 한국 식재료로 만든 균형 잡힌 레스토랑 수준의 식사를 제공해요. 그리고 한 끼에 3달러 정도만 내면 됩니다. 저는 그들의 프로그램이 실제로 작동하는 것을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는 로마에서 서울로 가는 13시간 비행기를 타고 여행을 시작했어요. 비행기가 서울 상공을 이륙하는 동안 저는 긴장감과 설렘을 동시에 느끼며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아시아 방문은 처음이라 어떤 일이 벌어질지 전혀 예상할 수 없었기 때문이죠. 인천공항에 착륙한 후 택시를 타고 시내로 향했습니다. 서울에 도착하는 것 자체가 하나의 경험이었어요. 현대적인 고층 빌딩과 눈부신 불빛은 뉴욕의 타임스퀘어를 떠올리게 했습니다. 그렇지만 저 멀리 고즈넉한 사찰과 산도 보였어요. 빠르게 돌아가는 도시 생활과 서울을 정의하는 차분한 전통적 요소의 조화에 금세 매료되고 말았어요. 택시 기사는 소통하는 것은 힘들었지만 매우 친절했어요. 저는 그에게 트렌디한 홍대 지역에 있는 제 호텔 주소를 알려주었죠. 1시간 동안 차를 타고 여러 동네를 지나갔습니다. 모든 것이 깨끗하고 정돈되어 모습에 감탄했어요. 로마에서는 건물과 거리가 좀 더 풍화되어 개성이 느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로마와는 다르게 서울은 정말 세련되고 단정했어요. 호텔에서 순조롭게 체크인을 마치고 깔끔한 방에 짐을 내려놓고 바로 밖으로 나섰습니다. 이 동네에 대해 얼른 알아보고 싶었어요. 밖으로 나오자마자 저는 현대적이고 세련된 서울의 모습에 다시 한번 놀랐습니다. 번화한 거리 위로 유리로 된 고층 빌딩이 우뚝 솟아있고 간판들이 반짝이고 있었죠. 저는 아기자기한 카페에서 사람들을 구경하기로 했어요. 거품이 많은 녹차 라떼를 마시며 세련된 옷을 입은 한국인들을 관찰했는데 대부분 세련된 스마트폰을 손에 들고 있었습니다. 로마의 느긋한 패션에 비해 이곳 사람들은 트렌드를 더 잘 따라가는 것 같았어요. 하이힐과 디자이너 가방이 가는 곳마다 있었어요. 세련된 패션에도 불구하고 서울의 물가는 놀라울 정도로 저렴해서 한 번 더 놀랐어요. 제가 마신 라떼는 한화로 약 3,500원, 즉 3달러에 불과했죠. 로마에서는 그 3배는 더 비쌌을 거예요. 한국의 학교 급식이 저렴하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외식에도 적용된다는 것 또한 알게 되었습니다. 저렴하게 맛있는 것을 먹을 수 있는 것은 이곳에서 누구나 누릴 수 있는 혜택이었어요. 카페인을 섭취한 후 첫 번째 학교를 방문하기 위해 출발했습니다. 연구원으로서 저는 직접 관찰하는 것이 가장 좋은 학습 방법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제가 선택한 학교는 서울에서 가장 오래된 학교 중 하나인 서울초등학교였습니다. 웅장한 석조 건물에 들어서자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교무실에서 교장 선생님을 만나 급식 프로그램을 공부하게 된 이유를 설명했어요. 그러자 그의 얼굴이 자랑스러움으로 빛났습니다. 여러분께 보여드릴 수 있게 되어 영광입니다. 저희가 이곳의 급식 프로그램을 구축한 것이 매우 자랑스럽네요. 그가 말했습니다. 교장 선생님은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약 650명의 학생이 재학 중인 학교를 직접 둘러보게 해주었습니다. 교실은 자연 채광과 밝은 색상의 예술작품, 아이들의 행복한 학습 소리로 가득했어요. 제가 어릴 적 기억하는 음침하고 비좁은 학교와는 전혀 다르게 모든 것이 따뜻하고 포근하게 느껴졌죠. 걷는 동안 교장 선생님은 한국 학교 급식의 역사에 대해 설명해 주셨습니다. 한국전쟁 이후 1953년에 시작되었죠. 라고 그는 말했어요. 당시 한국은 황폐화되었고 아이들은 영양실조에 시달렸습니다.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학교 급식이 시작되었어요. 이 이야기를 듣고 저는 정말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는 한국이 분단된 전쟁의 상처를 안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 중요한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급식 프로그램이 어떻게 생겨났는지는 생각하지 못했죠. 급식 프로그램은 일상적인 서비스가 아니라 생존을 위한 영양 공급의 긴급 개입으로 시작된 것이었어요. 이것이 제 관점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어느새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복도를 따라 늘어선 열성적인 학생들의 줄을 따라가면서 제 심장이 빨라졌어요. 식당에서 풍기는 맛있는 냄새가 제 입안에도 군침이 돌게 했습니다.
정말 기다리던 순간이었죠. 식당에 들어서자 원탁이 놓인 밝고 깨끗한 공간이 펼쳐졌습니다. 학생들은 재빨리 식판을 들고 배식을 받기 시작했어요. 마스크와 장갑을 낀 급식 아주머니들이 밥, 국, 반찬, 김치, 우유 또는 주스 등을 식판에 올려주었습니다. 급식 아주머니들의 민첩한 모습을 보고 있자니 뭔가 뭉클했습니다. 그들의 정성이 느껴졌어요. 그리고 식판이 점점 채워지며 학생들의 눈빛도 반짝반짝 빛났습니다. 영양식이란 이런 것이구나 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수지, 진아라는 6학년 여학생 2명과 함께 앉았습니다. 그들의 반찬에는 당근, 시금치, 호박, 콩나물 절임 등 영양이 풍부한 다양한 반찬이 있었어요. 또 메인 요리인 닭고기와 감자 스튜도 나왔는데 냄새가 정말 좋았어요. 아이들은 김치볶음밥과 연근탕 등 자신이 좋아하는 점심에 대해 열렬히 이야기했어요. 매일 맛있고 색다른 음식이 나와요. 수지가 한 입 가득 먹으며 말했어요. 그녀의 만족감에 제 마음이 부풀어 올랐습니다. 마지막에 저는 나중에 배가 고프지 않냐고 물었습니다. 진아는 아니요. 점심 덕분에 수업 내내 에너지를 얻어요. 라고 말했어요. 저는 이 급식이 성장하는 아이들에게 완벽한 에너지를 공급하는 것을 보고 흐뭇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첫 학교 방문은 저를 희망으로 가득 채웠습니다. 건강한 학교 급식처럼 단순한 것이 가져다주는 기쁨을 보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감동이었어요. 이는 사회적으로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음식의 힘을 상징했죠. 이것은 제가 발견한 한국의 학교 급식의 마법에 대한 이야기의 시작에 불과합니다.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영양 전문가인 박선영 영양사를 만났어요. 그녀의 팀은 서울 시내 수백 개 학교에서 사용되는 표준 메뉴를 디자인하고 있었죠. 그녀는 균형 잡힌 제철 식단을 만드는 세심한 과정을 공유했습니다. 저희의 영양 기준은 학생 건강을 위한 정부 지침과 일치해요. 라고 선영 씨는 설명했어요. 저희는 학생들의 일일 권장량의 1/3을 제공하는 급식을 목표로 한답니다. 지침은 전체 550-700칼로리, 단백질 15-20g, 탄수화물 45-5파이브지, 지방 20-2파이브지를 요구했죠. 지침의 과학적 근거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성장하는 몸과 마음의 에너지를 공급하기 위해 이렇게 세밀하게 신경을 쓴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이탈리아의 학교 급식에서는 채소가 거의 없고 지방과 염분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각 구성 요소를 최적화하고 있었어요. 영양뿐만 아니라 맛도 가장 중요했습니다. 학생들은 입맛에 맞지 않는 음식은 먹지 않아요. 라고 선영 씨는 말했습니다. 대담한 향신료, 짭짤한 소스, 선택적인 단맛으로 청소년의 입맛에 맞춘 맛의 레시피를 담은 보고서를 만들었어요. 레시피는 엄격한 시식 테스트를 거쳐 맛있게 즐길 수 있도록 했죠. 이제 아이들이 어떻게 점심을 그렇게 좋아할 수 있는지 이해하게 되었어요. 또 다른 핵심 요소는 한국의 제철 식재료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선영 씨는 가을 수확에 맞춘 월별 메뉴 샘플을 보여줬어요. 호박, 버섯, 고등어, 시금치, 무, 고구마가 매 끼니마다 등장했죠. 학생들을 자연의 풍요로움과 연결할 수 있는 멋진 방법이었어요. 제 눈길을 사로잡은 요리 중 하나는 고등어 콩수프였습니다. 오메가3와 단백질의 훌륭한 공급원이라고 선영 씨는 설명했습니다. 김치전, 소고기, 불고기면, 김밥도 보았어요. 매 끼니마다 균형이 잘 잡혀 있는 것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영양 외에도 한국의 엄격한 안전수칙에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모든 곳은 하루에 여러 번 소독되었어요. 급식 직원들은 머리카락이나 세균이 들어가지 않도록 장갑, 마스크, 모자를 착용했죠. 그리고 테스트가 필요할 경우를 대비해 남은 샘플은 48시간 동안 보관했어요. 이러한 높은 기준을 보면서 한국은 학생 건강에 관해서는 어떤 것도 우연에 맡기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학부모님들이 얼마나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있었죠. 여행 후반에 저는 이런 건강한 식단이 실제로 조리되는 모습을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서울의 주요 급식 생산센터 중 한 곳을 방문했죠. 안으로 들어서자 영양가 높은 요리의 예술을 기리는 사원에 들어온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 거대한 산업식 주방에서는 매일 수천 개의 식단을 생산해 지역 전역의 학교에 공급을 하고 있었어요. 저는 조리 직원들이 완벽한 오케스트라처럼 매끄럽게 움직이는 모습을 경외심에 찬 눈으로 지켜보았어요. 그들의 일심동체와 헌신적인 노력이 느껴졌죠. 한 급식 조리원 최현지 씨는 자신의 직업에 대한 열정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도 어린 자녀가 둘이나 있어요. 학생들에게 영양가 있는 음식을 제공할 수 있는 것은 영광스러운 일이죠. 라고 그녀는 말했어요. 음식을 통해 기쁨을 주는 것이 가장 큰 선물이에요. 그녀의 말은 저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어요. 그 사이 또 다른 급식 봉사자는 시내 초등학교로 향하는 커다란 비빔밥 솥을 젓고 있었어요. 향긋한 향신료와 함께 피어오르는 김이 주방 전체에 영양의 마법을 꺼는 것 같았죠. 이 음식에 담긴 사랑이 느껴졌습니다. 김장용 배추 더미를 분류하는 일부터 된장 국물통을 휘젓는 일까지 모든 작업이 정성스러운 손길에 의해 부지런히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팀원들은 저에게 완벽한 식품 안전 점수를 자랑스럽게 보여주었죠. 기술력을 통해 학생들에게 안전한 음식을 공급한다는 공통의 목적에 의해 단합된 직원들을 보는 것은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주방 투어가 끝날 무렵 저는 희망에 부풀어 있었어요. 위생에 대한 관심, 직원들의 열정, 건강한 요리의 향기가 저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습니다. 학교 급식이 변화의 주체라는 믿음이 확고해졌어요. 다음 세대를 건강과 지식으로 인도하려면 먼저 성장하는 아이들의 몸과 마음에 영향을 공급해야 합니다. 올바른 음식을 통해 아이들이 성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주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힘을 줄 수 있어요. 한국은 이 진리를 온전히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여정을 통해 이 프로그램이 성공할 수 있는 새로운 이유들을 계속 발견하고 있어요. 농장에서 식탁까지 관리 방법부터 첨단 기술 급식실까지 이 선구자들은 한국이 다음 세대를 위해 어떻게 혁신을 이어가고 있는지 보여줬어요. 첫 번째 방문지는 서울 외곽에 위치한 중학교였습니다. 저는 교장 선생님을 만나 이 학교의 독특한 농장에서 식탁까지의 급식 프로그램을 설명드렸어요. 저희는 학생들이 자신의 음식이 어디에서 오는지 이해해야 한다고 믿어요. 라고 그는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학교는 커리큘럼의 일부로 학급에서 직접 가꾸는 교내 텃밭을 조성했죠. 학생들은 양배추, 무, 시금치, 호박과 같은 작물을 심습니다. 수확이 끝나면 이 신선한 재료들은 학생들의 점심 식단에 바로 들어가죠. 선생님은 가을 채소들이 가지런히 줄지어 있는 풍성한 텃밭을 보여주셨습니다. 6학년 학생들은 김장용으로 사용할 통통한 배추를 수확하느라 바빴어요. 다빈이라는 학생은 저희가 먹을 식재료를 직접 키우는 게 너무 좋아요. 라고 말했어요. 이렇게 직접 참여하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주방에서는 급식 직원들이 그날 아침 수확한 청경채를 볶는 모습을 지켜보았어요. 진한 초록색과 농장의 신선함이 놀라웠습니다. 볶음은 밥과 어묵과 함께 깔끔하게 볶아져 나왔어요. 정말 놀라운 농장에서 식탁까지의 여정이었죠. 학생들이 텃밭에서 급식실까지의 과정들을 함께 연결하면 음식과의 관계가 달라집니다. 라고 교장 선생님은 설명하셨어요. 저희는 지역 생태계와 영양의 가치를 가르치고 있어요. 이 모습은 저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어요. 다음으로는 서울의 엘리트 학교인 세종과학고등학교를 방문했어요. 최첨단 급식실에서 저는 첨단 급식을 개척하는 미래지향적인 영양사 최영미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영양사님은 인공지능을 이용해 불고기와 야채를 일괄적으로 완벽하게 조리하는 자동 볶음 기계를 보여줬습니다. 학생들은 줄을 서서 기다리는 동안 창문을 통해 점심이 준비되는 과정을 지켜볼 수 있었죠. 정말 이런 건 처음 봤어요. 하지만 더 놀라운 것은 단말기화되어 있는 메뉴판이었습니다. 매일 바뀌는 다채로운 점심 메뉴가 아름다운 이미지로 표시되고 있었죠. 학생들은 메뉴를 탭하여 전체 영양 성분, 재료 및 알레르기 유발 물질 경고를 볼 수 있었어요. 저희는 학생들이 정보에 입각한 선택을 하고 자신이 먹는 음식에 대해 이해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라고 영양사님은 설명해 주었어요. 음식을 통해 교육하는 참으로 혁신적인 방법이었습니다. 이 기술은 운영도 간소화했어요. 학생들은 계산대에서 신분증을 스캔하기만 하면 센서가 쟁반의 내용물을 감지하여 효율적으로 계산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더 많은 시간을 식사와 유대감 형성에 할애할 수 있었죠. 첨단 기기가 눈부시게 발전하는 동안에도 학생들을 위한 배려는 최우선으로 유지되었어요. 저희는 기술을 그 자체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경험을 향상시키기 위해 사용합니다. 라고 영양사님은 말했어요. 이 지혜가는 저희 마음에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한국의 천재적인 기술력은 때때로 위협적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학교 급식에 의미 있게 적용되는 것을 목격하는 것은 대단했어요. 혁신이 목적이 아니라 진보를 위한 통로라는 것을 보여줬기 때문이죠. 마지막 방문지는 다문화 통합의 모델인 대원초등학교였어요. 이민자가 증가함에 따라 교장 선생님은 모든 아이들이 음식을 통해 대표되고 받아들여진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고 설명했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정신이었죠. 김밥, 카레 피시볼, 베트남식 월남쌈, 멕시코식 타코 등 세계 각국의 풍미를 담은 메뉴가 한국 전통 음식과 함께 제공되는 것이 마음에 들었어요. 다양한 배경을 가진 학생들이 함께 열정적으로 식사를 하고 있었죠. 교장 선생님은 음식은 사람들을 하나로 모으는 보편적인 언어라고 말했어요. 모든 학생이 이곳에 소속되어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답니다. 각각 다른 나라의 아이들이 문화적으로 의미 있는 식사를 통해 인정받는다고 느끼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이러한 너그러운 마음은 한국의 미래를 반영하고 있었어요. 인구는 빠르게 다양화되고 있으며 학교는 지역사회를 조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죠. 대원의 급식 프로그램은 이러한 사명들을 아름답게 구현하고 있었습니다. 학교 투어를 마치면서 저는 배운 교훈을 되돌아보았어요. 농장에서 재배한 채소부터 첨단 기술 메뉴까지 한국은 급식 프로그램을 계속해서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리고 있어요. 또
이 모든 것은 학생들의 몸과 마음에 영향을 공급한다는 공통된 목적에 의해 추진되고 있었죠. 이 모든 여정을 통해 학교 급식은 단순한 음식 그 이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급식은 과학, 문화, 공감의 교훈을 생생하게 전달하는 식생활 교육 도구였습니다. 또한 서로의 차이를 뛰어넘어 연결을 촉진하는 공동의 의식이기도 했죠. 정겨운 식사를 나누며 주고받는 미소, 지역 생태계에 대해 배우는 어린이, 고향의 맛을 느끼는 학생 등 모든 순간이 모여 모두의 건강한 미래를 만들어 가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한 사회의 복지가 급식실 식탁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어요. 이러한 비전은 한국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한국의 사례에서 배워 전 세계적으로 학교 급식의 위상을 높일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어요. 학교 급식은 부수적인 서비스가 아니라 교육 시스템 자체의 필수적인 부분으로 취급돼요. 이러한 권리는 전쟁 후 한국이 겪은 끔찍한 영양실조에서 비롯되었어요. 학교 급식은 말 그대로 굶주림과 발육 부진에서 국민을 구하기 위한 필수적인 보충제로 여겨졌어요. 위기는 지나갔지만 이러한 공동의 절박함은 여전히 뿌리 깊게 남아 있었습니다. 이러한 토대 위에서 학생 영양에 전념하는 전체 시스템이 형성되었습니다. 정부 부처, 교육부, 영양사, 농업협동조합, 전담 주방 직원 모두 아이들의 영양을 위해 목표를 일치시키고 있죠. 이렇게 서로의 의도가 일치하는 것이 바로 우수성을 가능하게 하는 힘입니다. 시스템 외에도 메뉴를 이끄는 기본 원칙에는 지혜가 담겨 있어요. 과학에 기반한 영양, 한국에서 조달한 식재료, 청소년의 입맛에 최적화된 맛의 레시피가 균형을 이루며 건강한 참여를 위한 완벽한 공식을 만들어냅니다. 학생들은 영양을 공급하는 음식에 만족하고 있어요. 맛과 영양의 교집합이 아이들이 먹을 수 있게 유도하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아무리 잘 설계된 프로그램도 입맛이 까다로운 학생들이 먹지 않는다면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한국의 메뉴는 거부할 수 없는 맛으로 학생들을 균형 잡힌 식단으로 유도하면서 이 줄타기를 능숙하게 해내고 있어요. 품질 관리는 주방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한국은 이탈리아에서 경험한 것보다 훨씬 더 엄격한 분석과 시설 위생으로 안전에 과잉 투자하고 있어요. 위험을 최소화하기 때문에 부모들은 주방을 신뢰하고 있죠. 저는 이러한 신중함과 준비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지침을 넘어 학교 급식을 둘러싼 공동사회의 참여는 지혜의 원천입니다. 학부모 협의회부터 학생 피드백 토론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인 개선이 권장될 뿐만 아니라 기대도 됩니다. 급식실은 모든 목소리가 동등한 비중을 차지하는 곳이에요. 이러한 집단적 감독을 통해 새로운 영양과학, 학생의 취향, 농장에서 식탁까지 교육과 같은 새로운 관행에 따라 프로그램이 발전할 수 있습니다. 감시는 애정 어린 경계를 통해 정부의 규제를 능가하죠. 그리고 이러한 공동사회는 교육을 넘어 농업으로 확장됩니다. 농장은 학생들이 지역 생태계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제철 메뉴를 위해 지역 농작물을 공급하고 있어요. 이를 통해 급식실에서 흙과 식탁이 교차하는 아름다운 농장과 학교의 관계가 형성되고 있죠. 마지막으로 조리 자동화에서 디지털화된 메뉴에 이르기까지 기술을 기꺼이 수용하려는 한국의 의지는 물류 효율화를 실현하는 동시에 교육적 측면을 더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여전히 인간의 가치가 중심을 이루며 경험을 향상시키기 위해 신중하게 기술을 적용하고 있죠. 학생들의 영향을 지원하는 이러한 복합적인 요소들을 생각해보면 소박한 학교 급식이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 놀라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맛을 통해 공동체에 영향을 공급하는 것, 마을이 공동으로 아이들에게 음식을 제공하는 것 같은 단순해 보이는 일들이 문화를 초월하는 지혜를 발휘하고 있죠. 한국에서 보여준 정성은 모든 곳의 교육에서 음식의 역할을 바라보는 시각을 변화시켰습니다. 그리고 의지가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적용할 수 있는 해결책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었죠. 저는 저희 모두가 그들의 사례를 통해 주눅 들지 않고 힘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예산이나 시설에 관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죠. 우선순위와 사람에 관한 문제예요. 한국처럼 어린이 영향이 저희 공동체의 미래를 위한 토대라고 믿는다면 공동체의 헌신을 통해 무엇이든 가능할 것입니다. 제가 모든 해답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저는 낙관주의와 목적의식을 가지고 이러한 대화를 계속 이어가고자 하는 열망과 함께 집으로 돌아갑니다.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도록 연락주세요. 국경을 넘어 단결하고 아이디어를 공유하며 전 세계 학생들의 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요. 위에 다른 따뜻한 사연들도 있으니 꼭 시청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내일 또 만나요.